도사님, 저는 김유진이라고 해요. 취해서 죄송해요. 취하지 않고는 도사님한테 제 속을 털어놓기 힘들어서요. 도사님은 술 주정 다 받아주신다면서요? 물론입니다. 편하게 주정하세요. 고마워요, 도사님. 저는 현재 대형 배달 플랫폼인 투통 물류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지 어느덧 4개월째네요. 도사님께 김 부장 얘기를 하려고요. 제 평생 처음 만난 빌런이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빌런이요. 물류센터 총괄 사무실의 최고 책임자인 김 부장은 투통 대표와 친인척 지간이라네요.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죠. 저기 유진씨, 본론만 압축해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사님, 실망이에요. 추정 다 받아주신다면서요? 고모가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아빠나 도사님이나 아저씨들은 다 똑같네요. 기승전 없이 어떻게 결이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했나 봅니다.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계속하세요. 김 부장은 농담 같지 않은 농담으로 여직원들을 희롱해요. 우리 여직원들은 사무실의 꽃이지. 꽃은 예쁨만 받으면 돼. 어쩜 이렇게 다들 예쁜지 그냥 막 안아주고 싶네. 저는 속으로 이게 성희롱이 아니면 대체 뭐지? 하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죠. 김 부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성 직원들에게 가하는 강압적인 태도였어요.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남성 직원 중에서도 유난히 유하경 대리는 김 부장의 표적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하면 먹잇감이 되나봐요. 유 대리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사수였죠. 정말 친절하고 젠틀하며 일 또한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인턴인 제게도 늘 존댓말을 사용하고 제가 모르는 업무는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알려주었죠. 그런데 김 부장은 그런 유 대리를 대놓고 괴롭혔죠. 일상적인 언어 폭력은 기본이었고요. 야, 유 대리, 너 대학 나온 거 맞아? 지방대학 출신이라 그래? 매번 하는 짓이 왜 이 모양이야? 대가리는 폼을 달고 다녀? 그깟 대리 나부랭이조차도 강등당하고 싶어? 일 똑바로 안 해? 정신줄은 어디다 놓고 다녀? 그런 막말은 매일 들어야 하는 레퍼토리였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매일 아침 김 부장의 구두를 닦거나 책상 정리를 하는 게 유대리의 정식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김 부장은 늘 야! 오늘 아침에 내 구두 닦았어 안 닦았어? 책상 정리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렇게 소리치며 닥달했죠. 유대리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시키는 대로만 했고요. 그러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아마 이런 유대리의 고분고분한 태도가 김 부장에게는 더 우습게 보였겠죠. 딱 들어보니 완전 인간 말종이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인간이 있다니 믿기 힘들군요. 무척 힘드셨겠네요. 더구나 인제 사회 초년생인데 그런 인간을 만나다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대리가 김 부장에게 불려가 탕비실에서 심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김 부장의 갑질 행각을 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죠. 유진씨, 정말 대단합니다. 그게 의식 있는 행동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혜롭게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입사 이후 처음으로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사수인 유하경 대리와 단둘이서 말이죠. 유 대리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과도한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밤 10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사무실 문을 펄컥 열고 들어섰어요. 회사 근처에서 누군가와 만나 저녁쯤 한잔했는지 얼굴이 불쾌해져서 들어선 사람은 바로 김 부장이었어요. 술 냄새가 사무실 안에 진동했어요. 김 부장은 굳은 얼굴로 휘청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향하더니 다짜고짜 책상 밑에 놓인 구두 한 짝을 들어 유대리에게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 구두는 김 부장이 사무실에 항상 투필레를 두고 번갈아 신는 것이었는데 벗어놓은 구두는 유대리가 늘 깨끗하게 닦아놔야 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죠. 구두가 유대리의 어깨에 퍽 하고 맞았고 유대리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촬영 모드로 전환하고 책상 위 거치대에 세워놓았어요. 야, 이 씨바 유하경이,
내가 벗어놓은 구두는 그 즉시 닦으라고 했어 안 했어? 말 못 알아쳐먹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를 데리러 앉힌 줄 알아? 김 부장의 입에서는 험악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술에 취한 그는 눈빛이 광기에 번들거렸어요. 구두를 던진 것도 모자라 그는 그 즉시 유대리에게 달려들어 얼굴이고 몸통이고 어디고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주먹과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유대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김 부장의 폭행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신음만 낼 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했더니 드디어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유대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술렁거렸고 몇몇은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젯밤 폭행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유대리는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두 줄짜리 유서만 달랑, 단 하나의 녹음 파일도 단 하나의 증거 영상도 남기지 않았어요. 착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유대리의 장례식장 좁은 빈소에는 가족과 친구들 몇몇만 모여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뻔뻔하게도 김 부장이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와서는 유대리 어머니께 위로 아닌 위로를 늘어놓는 것을 들으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유하경 대리는 정말 우리 두통의 자랑이었어요. 책임감이 투철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안타깝게 떠나게 되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가식적인 말들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위선을 떨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김 부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눈물을 참고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어요. 도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손안에는 김 부장의 극악무도한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넘쳐나요. 하지만 이걸 공개했다가 회사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제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혼란스럽고 괴로워요. 도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사님은 뼈 때려주신다면서요. 제 마음속 흔들리는 칼피를 잡아주세요. 김희준 씨, 당신의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하거나 정식으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그러나 유하경 대리가 당신의 사수였다면서요. 그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면서요. 바로 그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당신이 촬영한 영상들은 유대리가 자살한 전날의 폭력과 그 이전의 괴롭힘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흔들리지 않는 팩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도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진 씨, 당신의 손에 쥐어진 증거 영상은 그 어머니의 억울함과 슬픔을 덜어주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회심리학에는 방관자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비극적인 상황을 목격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서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김 부장 같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도 아무런 처벌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게 둔다면 이 사회의 정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장 그 회사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유대리 어머니를 찾아가서 당신이 가진 영상들을 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당신은 유대리의 죽음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할 겁니다. 무력감과 죄책감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이게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조언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